지금 채팅을 꺼놔서 누가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ASMR 책 읽기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까지 할 거거든. 마지막 읽었던 부분부터 읽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책 읽으면은 바로 방송입니다. 사실 지금 채팅이 안 보여서 집사들이 얼마나 왔는지 일단 오기는 했는지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화이팅 해볼게요. 파티의 인형. 4월의 어느 날 매그는 자기 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다. 상류층 가정인 모펫 집안에서 2주 동안 매그를 초청했던 것이다. 처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마치 부인은 좀 망설였다. 상류층 사람들의 생활을 경험한 매그가 나쁜 영향을 받고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킹신의 아이들이 홍역을 앓는 중이어서 매그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데다가 모펫 집안의 딸들도 잘 돌봐주겠다고 했으므로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짐 싸는 거 도와주어서 고맙다. 돌아와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해줄게. 매그는 마치 부인이 보물 상자에서 꺼내준 비단 양말과 예쁜 장식이 있는 부채, 파란색 허리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동생들에게 말했다. 마치 부인은 적당한 때가 되면 딸들을 주려고 부유했던 시절의 물건들을 상자 안에다 보관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포플린 드레스는 좀 더울 것 같아. 비단 드레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아 언니. 지난번 무더위 때 보니까 예쁘기만 하던데 뭘.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난 에이미가 가방 속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다. 엄마가 아가씨들에게는 화려한 보석이나 레이스보다 꽃장식이 훨씬 예쁘다고 하셨어. 그리고 꽃이라면 로리가 얼마든지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매그는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다. 다음 날은 날씨가 화창했다. 매그는 예쁘게 차려입고 2주 동안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집을 떠났다. 처음 모펫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매그는 화려한 가구와 모펫 집안 사람들의 고상한 태도에 다소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 역시 특별한 고향이 높거나 지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편안해졌다. 뚱뚱하고 재미있는 모펫씨는 매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고 남편만큼이나 뚱뚱한 모펫 부인은 자기 딸들 못지않게 매그를 환영했다. 어쨌거나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다니며 놀기만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낮에는 쇼핑이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오페라나 연극을 보러 다니는 일은 정말 즐거웠다. 얼마 안 있어 매그는 대화 중에 가끔 프랑스어를 썼거나 유행하는 머리 모양을 하는 등 그 사람들의 행동것이나 말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예쁜 옷과 물건이 많은 애니 모펫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가난한 자기 집을 생각하며 궁상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힘든 일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조촐한 파티가 있던 날 사각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단 드레스에 비해 매그의 포플린 드레스는 너무나 초라했다. 다른 아가씨들이 자기를 보며 눈짓을 주고받자 매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다들 웃고 떠들 땐 매그는 한 구석에 혼자 서 있었다. 그때 하녀가 꽃상자를 배달하는 남자를 안내했다. 애니 모펫이 꽃상자를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조지가 벨 언니에게 보냈나봐. 이 꽃은 마취향에게 온 겁니다. 편지도 있습니다. 꽃을 가져온 남자가 말했다. 어머나, 네게 애인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모두가 호기심과 감탄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편지는 엄마가 보냈고 꽃은 이웃집에 로리가 보낸 거야. 매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잊지 않고 꽃을 보내준 로리가 고마웠다. 기분이 좋아진 매그는 장미 몇 송이를 고른 다음 나머지 꽃으로는 옷이나 머리를 장식할 수 있는 꽃장식을 만들어 다른 아가씨들에게 나눠주었다. 매그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 클라라 모펫의 칭찬은 매그의 무거운 기분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매그는 춤을 추며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날 무렵 매그는 우연히 다른 아가씨들이 자기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로렌스 집안과는 아주 친하게 지낸대요. 그 노인도 내 자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내 자매 중에 누가 며느리로 선택되든 영광이겠지. 마치 부인이 오죽이나 계획을 잘 세웠을까. 이번 목요일에 있을 부도회에 로렌스를 초대하면 어떨까요? 매그에게 포플린 드레스 대신 내 비단 드레스를 빌려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할까? 매그는 치욕과 분노를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파티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명랑한 채 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침대에 눕자 매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친구들은 매그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말했다. 매그, 너를 위해서 내 친구 로렌스 씨에게 목요일 무도회에 와달라는 초대장을 보냈어. 친절한 배려이지만 그분은 못 오실 거야. 이른이나 되신 할아버지시거든. 매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얘는 우리가 젊은 로렌스 씨를 말한다는 거 다 알면서. 벨이 웃으며 말했다. 젊은 로렌스 씨는 없어. 로리는 아직 어린애야. 동생뻘인걸. 하지만 너에겐 꽃을 보낸 걸 보니 친한 것 같던데. 그 애는 우리 집 누구에게나 다 친절해. 그리고 그 집에는 꽃이 넘쳐나거든. 그때 벨이 새로운 제안을 하나 했다. 매그, 목요일에는 내가 몸단장을 해줄게. 넌 잘 꾸며놓으면 정말 신데렐라 같을 거야. 목요일 저녁 매그는 벨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몸단장을 한 자기 모습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벨은 한이와 함께 매그를 완벽한 상류층 숙녀로 변모시켜 주었다.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말아 올렸고 처음으로 화장도 곱게 했다. 게다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에 얼굴을 붉힐 만큼 앞가슴이 파이고 허리가 잘록한 드레스를 입혔다.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보석 장신구도 달았다. 매그가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의 귀고리를 찰랑대며 무도회장으로 들어가자 친구들이 한 번에 탄성을 지르며 호들갑을 떨었다. 매그는 이소부화에 나오는 까마귀처럼 빌려입은 옷으로 한껏 뽐내며 만족을 느꼈다. 좋은 옷에 호감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 전에는 아린제도 하지 않던 아가씨들이 다가와 상냥하게 인사를 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앞다투어 인사를 보냈다. 매그는 계속해서 밟히는 치맛자락 때문에 신경이 쓰였지만 연극에서 상류층 숙녀 역할을 맡은 셈치고 연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젊은 신사들이 웃으며 던지는 농담에 맞장구를 치던 매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바로 맞은편에 로리가 서 있던 것이다. 놀란 표정으로 매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로리가 꾸벅 인사를 했다. 하지만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 순간 매그는 왠지 모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날개한 포플린 드레스를 입을 걸 그랬다고 마음속으로 후회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제가 가보라고 했어요. 자기 언니의 모습이 어땠는지 직접 보고 말해달라고요. 뭐라고 말할 건데? 만나지 못했다고 할 거예요. 너무 어른스러워서 다른 사람 같아요. 마음에 안 드나 보구나. 난 요란한 치장은 싫어요. 모패 집안 사람들이 매그 누나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군요. 매그가 기분이 상한 것을 알고 로리는 곧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춤을 청했다. 매그는 잠시 로리와 춤을 추었고 다시 다른 젊은이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로리는 그런 매그가 여전히 못마땅한 듯 그녀 주위를 맴돌면서 넌저시 이르곤 했다. 샴페인을 많이 마시면 내일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오늘 저녁에 난 매그가 아냐. 바보같은 인형일 뿐이지. 매그가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로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2주 뒤에 매그는 완전히 녹초가 될 만큼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화려한 생활이 몸에 익어서 집에 돌아오면 불평하며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구나. 마치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매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모패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것저것 흥미롭게 들은 어린 동생들이 잠자리에 들자 매그가 말했다.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눈치채고 있었다. 말해보렴.
조가 자리를 피해주려 하자 매그는 함께 들어달라고 했다. 매그는 남의 옷을 빌려입고 화장을 한 일, 샴페인을 마시고 남자들과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게 다니? 말하지 않은 게 또 있지? 마치 부인의 말에 매그는 천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페시 집안에서 사람들의 수군대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매그가 울먹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 자리에서 따지지 그랬어. 조가 분해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우리가 은밀한 계획이 있어서 로리와 친하게 지낸다고? 로리가 들으면 기절하겠다. 너 절대로 로리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았지? 매그가 다짐을 놓았다. 그래, 그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입에 놀리지도 마라.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집에 널 보낸 내 잘못이 크구나. 마치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니까요. 그런데 엄마, 우리에 대해 무슨 계획이 있긴 하세요? 매그가 물었다. 물론 있지. 난 내 딸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길 바란단다. 그리고 좋은 남자와 사랑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길 바란단다. 상대가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건 불행한 일이란다. 가난한 남자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여왕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어. 만약 훌륭한 남자를 못 만난다면요? 그러면 차라리 혼자 살지 뭐. 조가 씩씩하게 말했다. 맞아. 신랑감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처녀들보다는 행복한 노처녀가 100배 낫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테니까. 두 자매는 활짝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밤인사를 건네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봄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조그만 사건이라면 로리의 제안으로 이웃하고 있는 마치 시내와 로렌스 시내의 우호 증진을 위해 정원 아래쪽 울타리 안에 우편함을 설치한 것이었다. 우편함 열쇠는 양쪽 집에서 각각 하나씩 보관했고 우편함을 통해서 책과 원고, 소포까지 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우편함은 나날이 쓰임새가 중요해졌다. 시집과 오이피클, 꽃씨와 편지, 악보와 초대장 등이 양쪽으로 오갔다. 로렌스 씨도 이 우편함을 재밌어하며 이상한 소포와 알쏭달쏭 쪽지들을 보내곤 했다. 한 번은 한나에게 반한 로렌스 씨네 하인이 연애 편지를 보냈다가 주인에게 들통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양쪽 집 사람들은 장차 이 우편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랑의 편지들이 전해질 것인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모두 즐거워했다. 내일은 킹슨의 가족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는 날이야. 앞으로 석 달 동안 나도 휴가야. 매그가 외쳤다. 마치 할머니도 오늘 떠나셨어. 너무 신나지 뭐야. 같이 가자고 하실까봐 할머니가 마차에 타시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졸였어. 조가 말했다. 휴가 동안 뭘 할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마음껏 쉴 거야. 흔들 의자에 앉은 매그가 대답했다. 난 사과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책을 읽을 거야. 베스 언니, 우리도 언니들처럼 공부 좀 쉬고 마음껏 놀자. 에이미가 말했다.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난 새 노래를 배우고 싶어. 인형들도 손봐야 하고. 엄마, 우리 모두 잠시 놀아도 되죠? 매그가 바느질을 하고 있던 마치 부인에게 물었다. 일주일 동안만 실험해보아라. 아마도 토요일쯤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일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될걸. 천만에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자매는 에이미가 만든 레몬 주스를 마시며 웃었다. 이튿날 집안은 전에 없이 쓸쓸했다. 조는 꽃꽂이를 하지 않았고 베스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책을 사방에 흐트려 놓은 채 그대로 두었고 매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예쁜 여름옷을 살 생각을 했다. 조는 사과나무에 걸터 앉아서 소설을 읽었다. 옷장 속을 온통 뒤집어 놓고 뒤적거리던 베스는 어질러 놓은 옷가지를 치우지도 않은 채 피아노를 쳤다.
에이미는 가장 아끼는 옷인 하얀 원피스를 입고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 하얀 원피스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자매들은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다. 사실 메그는 오후에 사온 파란색 모슬린 옷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이 언짢았고, 존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아팠다. 베스는 옷장을 어질러 놓은 게 마음에 걸렸고, 에이미는 원피스를 버려서 속이 상해했었다. 하지만 내 자매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겨울 만큼 길게 느껴졌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모두 기분이 가라앉았고, 그러다 보니 짜증만 내고 되는 일이 없었다. 모페스는 댁에서 본 최신 유행의 옷을 만들어 보려다 아이의 옷을 망치고 말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존은 공연히 짜증을 냈다. 그나마 베스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언니들의 짜증이 신경 쓰였다. 에이미는 언니들을 돌봐주지 않는 데다 신나는 일 하나 없는 휴가가 너무 싫어졌다. 겉으로는 아무도 휴가가 지겹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자 내 자매는 실험기간으로 정해놓은 일주일이 끝나가는 걸 기뻐하는 눈치였다. 마치 부인은 아이들의 휴가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는 토요일 하루 동안 한나에게 휴가를 주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자매들이 눈을 떴을 때 부엌 아궁이에 불은 꺼져 있었고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갔다 온 매그가 약간 당황한 듯 조에게 말했다. 엄마가 편찮으셔. 좀 피곤하다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셨어. 그래, 뭔가 하고 싶었던 참이니 즐겁게 하지 뭐. 베스와 에이미가 식탁을 차렸고 매그와 존은 음식을 만들었다. 별 어려움 없이 아침 식탁이 차려졌다. 엄마한테 먹을 건 좀 갖다 드려야지. 자매들은 아침을 먹기 전에 음식 등반을 들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올라갔다. 마치 부인은 차와 늘어붙은 오믈렛 그리고 너무 오래 구운 비스킷을 고맙다며 받았지만 아이들이 나간 뒤에 혼자서 웃었다. 아래층에서 음식에 실패한 매그가 한숨을 쉬었다. 점심은 내게 맡겨. 내가 완벽하게 해낼 테니까. 매그보다도 요리를 못하는 조가 큰 소리를 쳤다. 그러고는 경솔하게도 로리에게 점심 식사를 초대한다는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었다. 얘, 뭘 만들지 정하지도 않고 손님부터 초대하면 어떡하니? 쇠고기와 감자는 있으니까 아스파라거스랑 바다가재를 사고 상추 샐러드를 만들 거야. 너무 욕심내지 마. 생강빵밖에 못 만들면서. 뭐든지 엄마께 여쭤보고 해. 매그가 충고했다. 그런데 조가 어머니에게 의논하려고 2층에 올라가자 마치 부인이 말했다. 난 약속이 있어서 외출해야 하니 알아서 하렴. 조가 다시 내려와 보니 베스가 세장 안에 죽어있는 카나리아 핍을 보며 울고 있었다. 카나리아 핍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동안 굶어 죽은 것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핍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까맣게 잊었어. 조는 반쯤 감긴 새의 눈을 들어본 다음 가슴에도 귀를 대봤지만 핍은 이미 차갑게 식은 채 뻣뻣해져 있었다. 땅에 정성껏 묻어줄 거야. 그래,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근사한 장례식을 치러주자. 조는 시장에서 너무 어린 바다가재 한 마리와 너무 많이 자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시큼털털한 딸기 2상자를 사고 청봉적인 장복이었다고 자부하며 돌아왔다. 서둘러 빵반죽을 부풀린 조는 시큼한 빵반죽을 오븐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에 사는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크로커 할머니가 집에 오셨다.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동안 조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하지만 빵은 타버리고 바다가재는 양이 너무 적어서 내놓을 수조차 없었다. 배가 고프면 쇠고기랑 빵이라도 먹겠지.
조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늦은 점심을 차려내고는 로리와 크로커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크로커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을 찾았고 로리는 입술을 찌푸린 채 억지로 씹고 있었다. 조 언니, 설탕 대신 소금을 뿌렸지? 그리고 크림은 너무 시큼해. 에이미가 냅킨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쳤다. 울고 싶은 심정이었던 조는 꾹 참고 음식을 씹고 있던 로리의 장난기 어린 눈과 마주한 순간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 사람이 어찌나 웃어댔는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고 수다쟁이 크로커 할머니까지 웃고 말았다. 그래서 이 불행한 점심 식사는 그런대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소문을 내고 싶어 안다라는 크로커 할머니가 돌아간 후 내 자매는 설거지도 밀어놓고 베스를 위해 핍의 장례식을 치르러 나갔다. 핍은 베스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받으며 근처 숲에 묻혔다. 집에 돌아온 베스는 하루 종일 침실 청소를 하고 매그와 조는 뒤늦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그동안 로리는 기분 전환을 할 겸 에이미를 마차에 태워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다들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은 차와 토스트로 간단히 해결하기로 했다. 오늘은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 조가 말하자 베스는 세 장을 올려다보며 울먹였다. 엄마가 없어도 핍이 없어서 못 살겠어. 엄마는 여기 있다. 마치 부인이 다가와서 자매들을 감싸 안았다. 어떠냐? 한 일주일 더 놀아보는 게 좋겠니? 마치 부인의 말에 내 자매는 합창하듯 더 이상의 휴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조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래요. 빈둥거리는 건 지겨운 일이에요. 뭔가 일다운 걸 하면서 지내는 게 좋아요.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는 게 좋겠지? 마치 부인은 조가 차린 점심 식사를 생각하며 크게 웃었다. 오는 도중에 크로커 할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모든 것을 맡겨두신 거죠? 매그가 물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단다. 너희가 할 일을 엄마와 한나가 다 하는 동안 너희도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중요하고 날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편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았겠지? 예, 그래요. 자매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편함 관리는 베스의 몫이었다. 7월의 어느 날 베스는 우편물을 한아름 들고 조의 방에 들어왔다. 편지 2통과 책 1권 그리고 괴상한 날개 모자 1개를 정합니다. 내가 햇볕에 얼굴이 타지 않도록 챙이 넓은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조는 그 낡은 모자를 플라톤 흉상 위에 올려놓고 2통의 편지를 읽었다. 한 통은 어머니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딸에게 급한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내가 너무 예뻐서 편지를 보낸다. 너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점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기뻐하고 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기를 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엄마의 편지는 어떤 선물보다도 제게 기쁨을 준답니다. 엄마, 더욱 노력할게요. 행복해진 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의 악마와 더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며 또 다른 편지를 뜯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로리의 편지였다. 내일 영국에서 온 친구 몇 명이 놀러오기로 했어. 친구들이 오면 배를 타고 강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서 점심을 해먹을 거야. 아마 집시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 모두 좋은 친구들이야. 부록 선생님도 함께 가실 거야. 너희 자매들도 왔으면 좋겠어. 귀찮게 안 할 테니 베스도 빠지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 그냥 몸만 오면 돼. 음식이나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준비할 테니까 말이야. 영원한 친구 로리가. 이 편지를 읽은 내 자매는 어머니의 승낙을 얻어내고는 소풍 준비로 떠들썩해졌다. 베스, 너도 가는 거야? 나도 로리 오빠를 실망시키긴 싫어. 부록 선생님도 친절한 분이니까 거 만나. 수줍음 타는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네가 너무 예뻐.
조는 이렇게 말하며 베스의 뺨에 키스해주었다. 다음 날은 아주 화창한 날씨였다. 어머나 조, 그 선모습 같은 모자를 쓰고 정말 갈 거니? 이 모자가 햇빛을 막는 데는 제격이야. 뭐 어때? 나만 편하면 되지. 조의 선두로 내 자매는 밖으로 나갔다. 로리는 유쾌한 얼굴로 영국 친구들과 자신의 이웃을 소개했다. 친구들은 어린 소녀인 그레이스와 프레드, 프랭크라는 소년과 보호자 격으로 따라온 케이트였는데 그중 프랭크는 다리가 불편했다. 그 밖에도 모패스 내 아이들인 네드와 셀리도 합류했다. 브룩스를 보호자로 한 일행은 두 척의 보트에 나눠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다. 야영지에 도착한 일행은 두 편으로 나눠서 크리켓 경기를 했다. 베스와 에이미, 그레이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프랭크는 잔디밭에 앉아서 구경을 했다. 운동 경기는 서먹했던 사람들을 금방 가깝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프레드가 경기 규칙에 어긋나는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조와 프레드 사이에 잠시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조가 잘 참았으므로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남자들은 가서 불을 피우고 물을 길어오게나 난 숙녀분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겠네. 브룩시가 말했다. 곧이어 준비해온 음식들이 펼쳐졌다. 운동을 한 뒤여서 그런지 다들 식욕이 왕성했기에 더욱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다. 너무 근사한 점심이어서 예전에 내가 준비했던 끔찍한 점심과 비교되잖아. 조의 말에 로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점심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 지금도 그때만큼 재밌진 않아.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떡갈나무 밑에 모여서 이야기 짓기 놀이를 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 이야기하다 그 다음이 궁금해질 만한 부분에서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지어나가는 방법이었다. 슬픈 이야기와 우스운 이야기가 적당히 섞이면 아주 재밌어지는 놀이였다. 브룩시가 시작한 이야기는 케이트, 매그, 조프레드, 셀리, 프랭크의 순서로 이어졌지만 결국엔 엉망진창인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다음에는 진실 게임을 했다. 서로 번호를 정한 다음 제비뽑기에서 뽑힌 순서대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놀이였다. 케이트와 브룩시, 매그와 네드는 진실 게임을 싫어해서 나머지 사람들만 게임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걸린 사람은 롤이었다.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나폴레옹.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거린 맞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물론 조예요. 다음은 조의 차례였다.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요? 급한 성질. 가장 갖고 싶은 건 구두끈. 그건 솔직한 대답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천재적인 재능입니다. 구해주시겠어요? 조는 질문하는 로리의 얼굴을 보며 짓궂게 웃었다. 남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기와 정직. 마지막으로 프레드 차례가 되었을 때 조는 프레드를 혼내주기로 작정했다. 아까 크리켓 경기를 할 때 속임수를 썼죠? 약간.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 듣기 놀이 때도 다른 책의 내용을 따왔죠? 조금.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케이트와 브룩시 그리고 매그는 따로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매그는 아는 것이 많은 브룩스에게 점차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사려 깊은 마음과 신사적인 태도도 마음에 들었다. 케이트가 스케치한 그림을 보며 매그는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군요. 매그도 배워보지 그래요. 학교나 가정교사에게 배우면 되잖아요. 전 학생이 아니에요.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간 케이트의 얕보는 듯한 표정이 살짝 스쳤다. 매그는 영국인들이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긴다는 걸 기억해내고 공연히 이야기했다고 후회했다. 그때 브룩스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미국 여성들은 생활비를 스스로 버는 독립생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낸 듯 화제를 바꿨다. 마치양, 얼마 전에 우편함으로 보내드린 독일 노래는 마음에 들었나요? 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번역도 좋았고요.
케이트라 독일어를 하세요? 케이트가 놀란 듯 묻는 말에 매그가 대답했다. 전에 아버지께 좀 배웠는데 잘은 못해요. 제가 가르쳐드리죠. 저는 가정교사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요. 브룩스가 말했다. 그때 케이트가 스케치북을 덮더니 그레이스를 돌봐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브룩스처럼 누굴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매그가 케이트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로리 같은 학생을 두면 되죠. 내년에 로리와 함께 헤어져야 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로리는 대학에 가게 되나요? 매그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럼 저는 군대에 가겠죠. 매그의 마음을 아는 듯 브룩스가 말했다. 가족을 군대에 보내면 기다리는 일이 힘들답니다. 내겐 걱정해줄 가족이 없어요. 브룩스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로리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브룩스를 걱정할 거예요. 매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무렵 에이미는 그레이스와 나란히 앉아 놀았다. 에이미, 넌 말 타는 거 좋아하니? 좋아해. 전에는 우리 집에도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엘렌트리만 있고. 에이미가 웃으며 말했다. 엘렌트리는 어떤 말이니? 당나귀니? 그거 우리 집에 말은 없고 말 한 장만 있어. 그런데 우리 정원의 사과나무에는 걸터앉기 딱 좋은 나뭇가지가 있거든. 말을 좋아하는 조 언니가 거기다 말 한 장을 올려놓고 고삐도 메어놨지. 우리는 그걸 엘렌트리라고 부르는데 가끔은 엘렌트리를 타고 기분을 내는 거야. 재미있겠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프랭크가 뛰는 소년들을 보며 짜증이 나는 듯 목발을 옆으로 밀쳐놓고는 말했다. 밀쳐놓았다. 그것을 본 베스가 수줍음을 참고 말을 걸었다. 내가 도와줄 일 없니? 심심해 죽겠어. 사냥에 관한 얘기 좀 해줘. 하지만 난 사냥에 대해선 잘 몰라. 넌 잘 알 것 같은데. 딱 한 번 갔었어. 하지만 두 번 다시 말도 탈 수 없고 사냥도 갈 수 없게 되었지. 베스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말을 바꾸었다. 그림책을 보니 미국 들소보다 영국 사슴이 더 예쁘더라. 베스는 오로지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는 생각만으로 프랭크와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 베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언니들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무척 기뻤다. 베스는 정말 천사 같아. 매그가 말했다. 프랭크 오빠가 저렇게 웃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야. 그레이스도 말했다. 즐거운 소풍이 끝났을 때 일행들은 아침에 처음 만났던 잔디밭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네고 헤어졌다. 10월의 어느 날 오후 조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큰 길로 내려간 조는 시내로 가는 마차에 올랐다. 시내에서 내린 조는 한참이나 거리를 헤맨 끝에 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건물 계단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다시 거리로 나갔다. 맞은편 건물의 창가에서 한 젊은이가 조의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조는 두 번이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니 마치 도전이라도 하듯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 건물에는 치과 간판도 걸려 있었는데 맞은편의 젊은이는 그 간판을 눈여겨본 다음 건물 밖으로 나갔다. 10분쯤 지났을 때 조가 상기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다. 조는 그 젊은이에게 아른채만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그 젊은이는 바로 로리였다. 힘들었지? 왜 혼자 왔어? 로리는 조를 쫓아가며 말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 몇 개 뽑았니? 조는 잠시 얼떨떨한 표정으로 로리를 보다 곧 재밌다는 듯이 깔깔 웃었다. 난 2개를 뽑고 싶은데 일주일만 기다리라는군. 그런데 왜 웃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야? 너야말로 저 당구장에서 뭘 했지? 당구장이 아니라 체육관이야. 거기서 펜싱을 배우고 있었어. 그랬구나. 난 네가 당구장 같은 곳에 다니는 거 싫거든. 알았어, 안 다닐게. 아참,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 비밀번 바꾸자. 난 비밀 같은 거 없어.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털어놔. 내 비밀은 정말 굉장한 거야. 그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스치미를 뗐던 조는 로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신문사에 단편소설 2편을 전해주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일주일 뒤에 알려준대. 오, 미국 최고의 여류 작가 조세핀 마치 만세! 로리가 모자를 공중에 던져 올렸다가 받으며 외쳤다. 비밀 꼭 지켜야 돼. 떨어지면 실망할까봐 몰래 나온 거니까. 아니야, 요새 신문에 실리는 소설들보다 네 작품이 훨씬 좋았어. 네 작품이 인쇄되어 나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조를 칭찬해받은 조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런데 네 비밀은 뭐야? 글쎄, 말해야 하는 건지. 지나드가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던 매그 누나의 장갑 한 짝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야. 에게게, 그게 나야? 다야? 어디 있는데? 로리가 조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순간 조는 불쾌한 얼굴로 로리를 한동안 노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봤어. 매그 누나에게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 매그 언니를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기분이야. 저 언덕까지 달리기 시합하자. 그럼 기분이 좀 풀릴 거야.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한 두 사람은 목표 지점을 향해 힘껏 달렸다. 머리핀이 다 빠져버렸어. 좀 주워다 줄래? 조가 단풍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로리가 머리핀을 찾으러 간 사이에 마침 매그가 그 길을 지나갔다. 그날따라 외출복을 갖춰입은 매그는 유난히 숙녀다워 보였다. 조, 여기서 뭐하니? 매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낙엽을 주우며 좀 쉬고 있어. 머리핀도 줍고요. 로리가 다가와 조의 머리핀을 보이며 끼어들었다. 너 또 달리기를 했구나, 조. 이제 그럼 말괄량이제 좀 그만둘 수 없니? 언니가 어른이 되는 것만으로 난 슬퍼. 난 오래오래 소녀로 남아있고 싶단 말이야. 조는 입술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아하게 걷는 매그를 앞세우고 돌아오며 두 사람은 계속 웃고 떠들며 장난을 쳤다. 그 후 조는 일주일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편 집배원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튕겨지듯이 달려나는가 하는가 하면 브룩스를 만나면 공연히 무례하게 굴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조와 로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몇 분 후 조는 신문 한 장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니? 소설이야. 제목은 화가들의 사랑과 미움. 재미있을 것 같다. 읽어줄래? 조는 목을 가다듬은 후 빠른 속도로 읽기 시작했다. 작품은 낭만적이었고 주인공이 모두 죽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이었다. 너무 좋다. 그런데 비올라와 안젤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이잖아. 누가 쓴 거야? 베스가 물었다. 그러자 조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조세핀 마치 네 작품이야? 매그가 바느질 감을 떨어뜨릴 만큼 놀라서 물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난 언니가 자랑스러워. 베스는 언니를 껴안고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신문에 인쇄된 조세핀 마츠라는 글자를 확인하며 자매들은 무척 기뻐했다. 작품이 좋으니 소편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주인공들이 죽었으므로 그건 불가능했다. 언제 응모한 거야? 원고료는 얼마야? 로리 오빠는 벌써 읽은 거지? 자매들은 궁금한 점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신문이 왔을 때 로리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했어.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좋다고 칭찬해줬어. 신문사에 작품 2편을 맡겼는데 편집장이 작품은 좋지만 신인에게는 원고를 실을 기회를 줄 원고료는 없다고 했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원고료도 받을 수 있겠지. 난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조는 마침내 감격에 겨워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은 조가 꿈꿔왔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11월의 어느 날 매그가 우울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무 재미가 없어. 날마다 죽어라고 똑같은 일만 해야 하고. 조는 코에 잉크가 묻은 것도 모른 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에이미는 점토 공작을 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면 베스가 말했다. 한쪽에서는 엄마가 오시고 반대쪽에선 로리 오빠가 오네. 두 사람은 동시에 들어왔다. 얘들아, 아빠에게서 소식 없었니?
마치 부인의 말에 이어 로리가 말했다. 마차 타고 산책 나가려는데 나랑 같이 갈 생각 없어? 갈 사람 없어? 조와 베스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뭐 부탁하실 일은 없으세요? 로리의 말에 마치 부인이 말했다. 괜찮다면 우체국으로 들려주겠니? 규칙적으로 오던 아빠의 편지가 너무 늦어지는구나. 그 순간 왠지 불길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한나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다. 마님, 전보가 왔어요. 전보를... 전보...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알람이 켜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 젠장. 그러니까 알람이 켜져. 다 껐어. 오케이. 다 껐어.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자 슬레이트 다시. 오케이 소리 다 껐어. 오케이 소리 다 껐어. 오케이 소리 다 껐어.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진지하게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잠시만 죄송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전보를 읽은 마치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두 달려들어서 어머니를 부축했고 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보를 읽었다. 마치 씨가 위독합니다. 즉시 출발하십시오. 워싱턴 블랭크 병원 S 헤일.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어머니는 딸들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당장 가봐야겠구나.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렴. 방 안에는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 좀 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빨리 마님이 떠나실 준비를 해야 도와드려야지. 한나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힘차게 일어났다. 너희들도 진정해라. 로리는 어디 갔니? 생각을 정리한 마치 부인이 물었다. 저 여기 있어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우체국에 가서 내가 새벽 기차를 타고 간다고 전보를 쳐주면 고맙겠다. 마차가 있으니 다른 것도 부탁하세요. 그럼 편지를 써줄 테니 마치 할머니 댁도 다녀와 주렴. 로리는 마차에 오르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렸다. 조, 너는 부인 자선 모임에 가서 내가 못 나가게 되었다고 전하고 오는 길에 아빠께 가져갈 물건들을 사오너라. 매그는 엄마가 짐 싸는 걸 도와주렴. 소식을 들은 로렌스 씨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달려왔다. 로렌스 씨는 마치 부인이 없는 동안 네 자매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말했다. 로렌스 씨가 돌아간 뒤 브룩스가 찾아왔다. 마침 로렌스 씨와의 사업 덕 때문에 워싱턴에 볼 일이 생겨서 마치 부인을 모시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실 분이 계셔서 얼마나 안심인지 모르겠어요. 곧 로리가 마치 할머니가 보낸 잔소리 섞인 편지와 돈을 가지고 돌아왔다. 조는 날이 저문 뒤에나 돌아왔는데 그 표정은 만족과 후회가 뒤섞여 아주 미묘했다. 아빠를 위해 써주세요. 조가 내민 돈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어머나, 25달러나 되는 큰 돈을 어디서 마련했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구걸하지도 훔치지도 않은 정직한 돈이에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조가 모자를 벗자 식구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조의 풍성하고 길던 머리카락이 깡통하게 잘려 있었다. 저런, 그 아름다운 머리를 어떻게 한 거니? 언니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긴 머리였는데. 베스는 앉아있는 조의 머리를 가만히 껴안았다. 내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나란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아주 가볍고 상쾌한데 뭐. 조는 짧게 자른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가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되는구나.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아빠를 위해 뭔가 해서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는 씩씩하게 말했다. 모두 식탁에 모였을 때 베스가 물었다. 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마치 할머니가 돈을 빌려주실 때 틀림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어. 그때 마침 이발소 유리창에 가격표가 붙은 머리카락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발소에 들어갔어.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사달라고 사정했어. 이발사는 거절했는데 그 부인이 군대에 있는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주자는 바람에 팔 수 있었어. 맨 처음에 가위를 댔을 때 어떤 느낌이었니? 매그가 진저리를 치며 물었다. 머리카락이 잘리는 게 허전하긴 했지. 그런데 짧으니까 편해. 이제는 다시는 안 기를 거야. 베스는 식구들의 기분을 바꿔주려는 듯 피아노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연주했고 모두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끝부분에서는 모두 목이 메었다.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 일찍 자거라. 베스와 에이미는 잠들었지만 매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시 후 매그는 조가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조, 왜 그러니? 아빠 때문에 우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내 머리카락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야. 조는 슬픔이 폭발한 듯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매그는 그토록 씩씩했던 조를 다정하게 껴안아 주었다. 후회하는 건 아니야. 난 10번이라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운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름다웠던 내 머리카락에 위해 조금은 슬퍼해주는 것도 괜찮잖아. 슬픔은 이걸로 끝이야. 두 자매가 잠들자 시계는 12시를 가리켰고 집안은 더없이 조용해졌다. 마치 부인은 소리 없이 일어나서 침대들을 돌아보며 자매들의 잠자리를 보살폈다. 새벽녘에 한나는 바삐 움직이면서 커다란 여행 가방과 마치 부인의 외투와 모자 등을 챙겨놓았다. 마치 부인은 떠나기 전 한 사람씩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차근차근 일렀다. 얘들아, 성실한 한나가 너희를 돌봐주고 로렌스 씨도 마음 써줄 테니 걱정은 않겠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평소 때처럼 부지런히 생활하도록 해라. 매그,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어라. 뭐든지 한나와 의논하고 어려운 일은 로렌스 씨에게 도움을 청해라. 조는 경솔한 짓은 하지 말고 엄마에게 편지 자주 쓰렴. 베스는 내가 맡은 일에 한없이 충실하고 에이미는 언니들 말 잘 듣고 있어라. 명심할게요, 엄마. 덜그럭거리는 기차 소리가 들리자 모두 긴장한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다.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지혜로운 브룩시가 어머니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모두 마음이 든든해졌다. 마치 부인은 딸들에게 차례대로 키스를 한 뒤 로리와 로렌스 씨와도 인사를 나누고 마차에 올랐다. 내 자매는 막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며 마차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다. 집이 텅 빈 것 같아. 매그가 말했다. 그때 베스가 탁자 위에 놓인 양말들을 가리켰다. 딸들을 위해 어머니가 밤새 기워놓은 양말들을 보는 순간 자매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 힘내세요. 커피 한 잔씩들 마시고 각자 맡은 일들을 하자고요. 한나가 부하들을 지휘하듯 커피 주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 희망을 가지고 평소대로 우리 할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거야. 조, 그 머리 어울려. 남자 같아서 멋져 보여. 짧은 머리 위에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서는 조를 보며 매그가 말했다. 얼마 후 마치 부인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 왔다. 어머니의 간호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브룩시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속달 편지를 보내주었다. 내 자매는 저마다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답장을 써서 보냈다. 사랑하는 엄마,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반가워서 다들 웃다가 울다가 했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친절한 브룩스가 엄마 곁에 계셔서 저 무척 다행이에요. 동생들은 날마다 저마다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돌아오시면 한층 의젓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렌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잘 돌봐주세요. 로리도 여전히 친절하고요. 가장 고마운 사람인 한나는 저를 마거렛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어른처럼 대해줘요. 엄마, 저희는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면서 엄마가 돌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께도 제 사랑을 전해주세요. 엄마의 영원한 맏딸 매그 올림. 예쁜 종이에 단정한 필체로 쓴 매그의 편지에 비해 큰 종이에 휘갈겨 쓴 조의 편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엄마 보세요. 아빠에게도 안부를 보냅니다. 엄마의 편지를 받고 전 다락방에 뛰어올라가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모두들 한 둥지에서 자라는 착한 비둘기들처럼 살고 있어요. 매그 언니는 식탁 앞에 앉아서 제법 엄마 흉내를 낸답니다. 언니는 나날이 어른스러워지고 한층 예뻐졌어요. 베스와 에이미도 천사 같아요. 저는 여전해요. 한 번은 로리와 사소한 일로 다툴 뻔했어요. 로리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 사과할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우울하니까 엄마가 더욱 보고 싶지 뭐해요. 로리는 밤이 되어도 사과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에이미가 강에 빠졌던 날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분노를 잠자리까지 가져가지 않으려고 로리를 만나러 가다가 대문 앞에서 만났어요. 로리도 저에게 사과하러 온 중이었대요.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사과했답니다. 아빠에게 뜨거운 포옹을 전해주세요. 말괄량의 딸 조울림. 엄마 보세요. 제가 직접 길러서 말린 꽃잎을 보냅니다. 아빠께도 꼭 보여주세요. 전 잠자기 전에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땐 눈물이 나요.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우리는 더 다정하게 지내려고 다들 노력해요. 저는 시계태엽 감는 일에서부터 실내 공기를 바꾸는 일까지 맡은 일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아빠께 키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오세요. 엄마의 사랑하는 딸 베스 올림. 사랑하는 엄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매그 언니는 엄마처럼 저를 돌봐줘요. 로리 오빠는 아직도 절 어린애 취급하고요. 한나가 제 앞치마에 풀을 빳빳하게 먹이고 날마다 팬케이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어때요? 저 편지 잘 썼죠? 아빠께 제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엄마의 귀여운 막내 에이미 커터스 마츠 올림. 마님께. 여기는 모두 편안합니다. 따님들은 지혜롭고 착하십니다. 매그 아가씨는 현모양처감이에요.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덤벙대죠. 베스가 제일 칭찬할 만해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곱죠. 제 일을 가장 많이 도와준답니다. 에이미도 잘 따라주고요. 저희는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로리씨도 자주 들러서 따님들을 즐겁게 해주죠. 로렌스씨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십니다. 주인 어른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충실한 번 한남 율레 올림. 제2병동의 간호교장님께 저희 막사 이상무 최상의 상태에 보급품도 잘 관리되고 있으며 사병들도 임무에 충실합니다. 사령관이신 로렌스 장군께서는 하루 한 번 반드시 막차를 시찰하십니다. 병참장교 한나는 막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 24발의 축보를 쏘아 올릴 것입니다. 왜? 알람이 왜 있는 거야? 오케이, 알람 다 껐다. 자, 알람 다 껐다.
이번에 또 나오면 주인 진짜 오늘 방송 포기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치? 자, 다시 진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사령관님과 함께 진심어린 안부를 전합니다. 로렌스 대령. 마치 부인께 따님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베스와 손자 녀석을 통해 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죠. 한나는 더없이 충실한 하인이고 매그도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꾼에게 시키시고 비용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께서 회복 중이시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의 충실한 벗이며 하인인 제임스 로렌스. 처음 일주일은 다들 천사가 된 듯이 보냈다. 그러나 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자매들은 다시 그전 모습으로 돌아가 약간은 게으름을 부렸다. 감기가 들어서 마치 할머니 댁에 안 가게 된 조는 조아라 책을 끼고 긴 의자에서 빈둥거렸고 에이미는 점토 공작을 다시 시작했다. 매그는 킹씨네 집에 다녀와서 해야 할 바느질을 미뤄두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미 읽은 편지를 또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베스는 가끔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에 슬퍼하면서도 변함없이 성실했다. 언니들이나 에이미가 깜빡 잊은 일까지 말없이 해냈다. 매그 언니, 혼멜신에 좀 들려봐. 엄마가 가지면서 그 사람들을 부탁했잖아. 엄마가 떠난 지 열흘이 되는 날 베스가 말했다. 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데. 조 언니는 어때? 감기 걸렸잖아. 내가 말마다 갔었어.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혼멜 부인은 일하러 나가고 조그만 애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내일은 내가 갈게. 오늘은 네가 한나에게 음식 좀 달라고 해서 갖다 주고 와. 조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오늘은 어쩐지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는데 그럼 언니들 좀 누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럼 에이미가 오거든 가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후 조와 매그는 혼멜신의 가족들의 일을 까맣게 잊었다. 1시간이 지나도 에이미가 돌아오지 않자 베스는 조용히 일어나 모자를 쓰고 가엾은 아이들에게 가져다줄 음식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 그날 밤늦게 들어온 베스는 살며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무엇을 찾으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간 조는 깜짝 놀랐다. 베스가 한쪽 손에 역병을 든 채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나 베스, 대체 무슨 일이니? 언니, 성홍열 알았어? 베스는 조가 오지못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매그 언니와 함께 알았지. 그럼 가까이 와도 돼. 언니, 흑멜슨의 아기가 죽었어. 내 무릎 위에서 죽었단 말이야. 베스가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나 저런, 얼마나 무서웠니? 베스,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랬어. 조가 동생을 껴안으며 말했다. 무섭진 않지만 슬펐어. 혼벨 부인이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에 내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부르르 떨었어. 발을 주물러 줘도 가만히 있어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냥 안고 있었어. 혼멜 씨가 모셔온 의사가 아기를 진찰했고 못 죽었다고 말했어. 나머지 아이들도 진찰을 했는데 모두 성홍열에 걸렸대. 혼멜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 치료비를 낼 테니 아이들을 치료해달라고 사정했어. 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의사가 나보고 빨리 약을 먹지 않으면 성홍열에 걸릴 거라고 했어. 뭐라고? 넌 절대 안 걸려, 베스. 만약 네가 아프면 난 절대 날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조는 두려움에 떨면서 베스를 안아주었다. 그런데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파. 그래서 지금 약을 먹었어. 일단 한나에게 오게 해야겠다. 에이미는 오게 하면 안 돼. 언니와 매그는 면역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한나는 성홍열은 치료만 잘하면 낫는 병이라고 조와 매그를 안심시켰다. 먼저 뱅스 박사를 불러 진찰을 맡기고 에이미는 마치 할머니 댁으로 보내야 해요.
에이미는 할머니 댁에 가느니 성홍열에 걸리는 게 낫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에이미를 달래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끝내 고집을 꺾이지 않는 바람에 다들 맥이 빠져 있었다. 에이미를 설득한 사람은 로리였다. 로리는 마차 할머니 댁에 날마다 놀러가고 마차를 태워서 산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에이미는 그제야 의사가 격리시키라고 한다면 마차 할머니 댁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베스는 많이 아파요? 누구보다 베스를 아끼는 로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매그에게 물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하지만 아기가 죽는 걸 보고 나서 충격이 컸나봐. 사는 매그가 설명했다. 사는 게 정말 힘들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니까 말이야. 엄마가 안 계시니 망망대해에 떠있는 기분이야. 조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푸념했다. 조, 제발 머리 좀 단정하게 해. 내가 뭘 도와줄까? 어머니께 전부 안 쳐도 되겠어? 로리가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베스가 위독하다면 엄마에게 알려야겠지. 그런데 한나는 어차피 엄마는 아빠를 두고 오실 수 없을 테니 걱정만 하게 만들 거라고 해. 엄마가 가시면서 한나 말을 잘 따르라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고 봐야겠어. 그럼 의사가 다녀간 다음에 할아버지께 여쭤보자. 베스를 진찰하는 뱅스 박사는 혼멜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에이미는 결국 조와 로리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할머니 댁으로 갔다. 그래, 내게 뭘 원하는 거니? 마치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조는 에이미를 맡겨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다. 너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나설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그래, 에이미는 여기 있으면서 일을 거들어라. 난 우는 애는 질색이니까 찔찔 짜는 일은 없도록 하고. 벌써부터 울음이 터질 것 같았던 에이미는 마침 로리가 할머니 댁에 앵무새 폴리의 꼬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앵무새가 비명을 지르자 자신도 모르게 그만 웃고 말았다. 그래, 어머니께서는 무슨 소식이 왔니? 아버지가 많이 나으셨대요. 그건 다행이구나. 노부인이 쾌활하게 말했다. 베스의 증세는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층 심각했다. 자매들은 병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로렌스 씨는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지휘는 한나가 도맡았다. 킹신의 아이들에게 옮길까봐 매그는 당분간 집에만 있었다. 자매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매그의 병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나는 강하게 주장했다. 사소한 일로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선 안 돼요. 베스의 간호를 맡은 조는 밤낮으로 베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인내심이 강한 베스는 까다롭게 굴진 않았지만 열에 들떠서 때로는 언니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기도 했다. 매그는 어머니에게 알리자고 한나에게 사정했지만 한나는 매정하게 말했다. 아직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죠. 설상가상으로 워싱턴에서는 아버지의 병환이 더 심해져 어머니가 예정보다 늦게 돌아올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슬픔이 온 집안을 누르고 있었다. 매그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와 사랑,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자기가 원했던 그 어떤 화려한 생활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린 동생 베스가 얼마나 착하고 고운 성품을 가졌는가를 절실하게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베스를 걱정해 주었다. 우유배달부와 빵집 주인, 야채 장수, 푸주간 주인까지 베스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많은 이웃들의 안부 인사가 줄이 있는 것을 보며 자매들은 수줍음 많은 베스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지냈다는 것에 모두 놀라워했다. 베스는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어머니와 가족을 걱정했다. 그러나 곧 의식을 잃은 채 잠들거나 괴로워하며 헛소리를 했다. 뱅스 박사는 하루 2번씩 왕진을 왔고 한나는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조는 한순간도 베스의 곁에 떠나지 않았다. 12월의 첫날 베스를 진찰한 뱅스 박사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마치 부인이 돌아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오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그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고 조는 황급히 전보지를 움켜쥐고 눈보라 속에 달려나갔다. 조가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아버지가 병세가 다시 나아지고 있다는 어머니의 편지가 와 있었다. 전보를 친 건 잘한 일이야. 네 생각이니?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조에게 로리가 물었다. 아니, 뱅스 박사가 그러라고 하셨어.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야? 로리가 놀라서 소리쳤다. 베스는 우릴 알아보지도 못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눈물이 조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게 의지해줘. 조가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로리는 어머니처럼 조의 머리카락에 쓰다듬어 주었다. 희망을 가져. 어머니가 웃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조는 베스 생각에 다시 한번 슬픔이 치밀어 오른 듯 흐느꼈다. 지금까지 용감하게 버티며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조였다. 베스는 죽지 않아. 베스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 리가 없어. 조가 흐느끼는 것을 멈추자 로리가 말했다. 아니, 하느님은 멋진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것 같아. 절망하는 건 너답지 않아. 사실은 널 기쁘게 해줄 선물이 있어. 뭔데? 조가 잠시 슬픔에서 벗어나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이미 어제 어머니께 선물을 쳤어. 그러니 오늘 밤엔 오실 거야. 어때? 나 잘했지? 빠른 속도로 말을 해놓고 로리는 얼굴이 빨개졌다. 조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로리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로리, 너무 기뻐. 로리는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조의 등을 토닥여주었다가 조가 이성을 되찾자 가볍게 키스해주었다. 그 바람에 조는 깜짝 놀라서 로리를 살짝 밀어냈다. 어머냐, 나 좀 봐.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너에게 안겨버렸어. 그냥 있기에 너무 불안했어. 할아버지께서도 한나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염려하셨어. 만약에 베스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니께서는 알리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 한나에게 몇 번이나 권했지만 소용없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끼리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내가 어머니 마중을 나갈 테니까 너는 베스를 돌봐주고 있어. 로리, 넌 나의 천사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감지? 다시 한번 안아주겠니? 참 좋던데. 로리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주제넘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나저나 마님이 빨리 오시게 돼서 다행히 잘 됐네요. 소식을 들은 한나가 말했다. 집안 곳곳이 신선한 공기들로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난로불은 더 환하게 타오르는 듯했다. 갑자기 모든 게 희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베스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베스는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따금 눈을 뜨고 바짝 마른 입술을 달짝이며 물을 찾곤 했다. 조와 매그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루 종일 베스 곁을 지켰다.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밤이 되었다. 의사가 오늘 밤 자정이 고비라고 했으므로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한나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로렌스 씨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조와 매그는 베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베스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지만 엄마도 역에 마중 나간 로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조와 매그는 기차가 연착을 하는 건지 무슨 사고가 생긴 건지 다시 아버지의 병이 악화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때 조는 문득 베스가 움직이지 않은 채 늘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죽었구나. 조는 떨리는 가슴으로 베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10곳에 시달리던 사랑스러운 작은 얼굴에 고통의 표정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조는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조는 가장 사랑했던 동생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베스, 안녕, 잘 가. 그 소리에 잠이 깬 한나가 후다닥 침대로 달려와 베스의 손과 얼굴을 만졌다. 열이 내렸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지났어요. 조용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와 매그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다. 엄마가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이 다가오고 있을 때 조가 속삭였다. 길고 슬픈 밤이 지나가고 다가오는 아침을 바라보는 두 자매의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다. 무슨 소리가 들려? 조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와 함께 한나의 외침소리 그리고 기쁨에 찬 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어머니께서 오셨어. 마치 할머니 댁에 있는 에이미는 엄청난 귀향살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댁에서의 생활은 에이미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마치 할머니는 조카 집안의 가정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여겨 60년 전 자기가 배웠던 것을 에이미에게 그대로 가르치려 들었다. 에이미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예의 바르게 따르긴 했지만 옴싹달싹 못할 거미줄에 걸린 거라고 느끼고 있었다. 아침마다 은수저와 주전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했고 티끌이나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를 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안락의자에 퍼묻혀 있는 할머니의 시중을 들기 위해 하루에도 12번씩 2층을 오르내려야 했다.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했고 공부가 끝난 뒤에야 1시간 정도 자유의 시간이 허락되었다. 이 1시간 동안 로리와 산책을 하거나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다. 저녁이면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려야 했다. 조각보를 만들거나 술을 놓는 일도 지겨웠지만 차 마시는 시간에 할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 것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다. 에이미는 자기 전에 실컷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잠자리에 들면 너무나 피곤해서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잠자리에 들어버리곤 했다. 이 집에서 에이미에게 위안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날마다 찾아와주는 로리와 자기를 이해해주는 늙은 하녀 에스터가 있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할머니의 집안일을 맡아온 에스터는 요리사와 마부대 사이에서 유일하게 에이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에이미를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가끔 자기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저택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그동안 할머니가 모아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에이미는 그 중에서도 인도산 장식장을 가장 좋아했다. 이 장식장 서랍 속에서는 갖가지 귀한 장식품과 골동품들이 들어있었다. 아가씨는 그 장식품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아요? 항상 옆에 있다가 구경이 끝나면 자물쇠를 채우곤 하는 에스터가 물었다. 난 이게 좋아요. 에이미가 금과 상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도 그게 좋아요. 난 가톨릭 신자니까 목걸이로 쓰기보다는 묵주로 썼으면 해요. 에스터가 기도할 때 보면 아주 평온해 보여요. 아가씨도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질 거예요. 내가 전에 모시던 마님은 조그마한 예배실을 꾸려놓고는 마음이 괴로울 때 그곳에 들어가 위안을 얻고는 했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아가씨께서 원한다면 내가 작은 옷방을 치워드릴게요. 마님께 말하지 마요. 마님이 주무실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아가씨의 언니를 지켜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데 마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보석들은 어떻게 되나요? 마님의 유언장을 본 적 있었는데 모두 아가씨의 자매들에게 물려주도록 적혀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살아계실 때 나눠주시면 더 기쁠 텐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제일 먼저 약혼하는 아가씨에는 이 진주 목걸이를 주실 거고 이 터키석 반지는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실 거예요. 마님은 아가씨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다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에이미는 기쁨에 찬 얼굴로 그 반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더욱더 착한 손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마치 할머니는 자기의 교육이 성공했다며 기뻐했다. 에이미는 나름대로 꾸민 조그만 예배실을 갖게 되었다. 탁자 위에는 기도서와 찬송가 책을 올려놓고 로리가 날마다 가져다주는 예쁜 꽃을 꽂아놓았다. 집을 떠나 마음을 의지할 때가 필요했던 에이미는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곤 했다.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착해지려고 아주 많이 노력했다. 한편 에이미는 할머니처럼 자신의 유언장을 만들어 놓기로 했다. 만약 병들어 죽을 경우 자기가 가졌던 물건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다. 쉬는 시간에 에이미는 유언장을 만들었다. 몇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에스터가 도와주었고 증인으로 서명까지 해주었다. 이튿날 로리가 왔을 때 에이미가 말했다. 로리 오빠에게 의논한 중요한 문제가 있어. 에이미는 유언장을 꺼냈다. 이거 읽고 나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하고 증인이 되어줘.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로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질근질근 꿰물면서 유언장을 읽었다. 나의 유언장.
나 에이미 캐터스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아버지께는 소묘, 지도들을 포함하여 내 그림 중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액자와 함께 드립니다. 어머니께는 앞치마를 제외한 내용 모두를, 그리고 초상화와 메달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매그 언니에게는 터키석 반지, 마치 할머니께 받게 된다면과 비둘기 그림이 있는 상자와 내가 그린 언니의 초상화를 남깁니다. 조 언니에게는 내 브로치와 청동 잉크병, 그리고 언니의 원고를 불태운 일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내가 아끼는 석고 토끼를 드립니다. 베스 언니는 낳게 된다면 내 인형들과 작은 화장대, 새 실내화를 남깁니다. 다정한 이웃 로리 오빠에게는 종이로 만든 서류 가방과 점토로 만든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준 보답으로 내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참고, 노트르담 그림이 가장 뛰어남. 존경하는 후원자 로렌스 할아버지께는 펜을 보관할 수 있는 거울이 달린 분홍색 상자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키티 브라이언트에게는 푸른색 새 앞치마와 금반지를 남깁니다. 한나에게는 종이상자와 조각보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전 재산을 분배하오니 이의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부디 고인을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1861년 11월 20일 오전에 봉합니다. 증인 에스터발 노어, 테오도르 로렌스. 서명을 하고 난 로리가 물었다. 이 유언장을 왜 만들었지? 누가 너한테 베스 이야기를 해줬니? 베스 언니 얘기라니. 베스가 많이 아플 때 피아노는 맥에게 주고 새는 너에게, 그리고 고양이 조한네는 조에게 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남겨줄 게 너무나 없다고 미안해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겐 자기 머리카락을 주고 싶다고 말했대. 할아버지께는 사랑을 드린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에이미는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했다. 베스 언니가 그렇게 많이 아픈 거야? 그런 편이야. 하지만 꼭 나을 거라고 생각하자. 너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 로리가 돌아간 뒤 에이미는 작은 예배실을 찾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베스 언니를 잃게 된다면 100만 개의 터키석 반지를 가진데도 전혀 즐겁지 않을 거라고 에이미는 생각했다. 마치 부인이 돌아온 후 집안은 행복이 넘쳤다.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베스가 맨 처음 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힘없이 미소만 짓던 베스는 다시 잠들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한나는 돌아온 마치 부인을 위해서 근사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매그와 존은 어머니께서 브룩스가 나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 눈보라 때문에 기차가 연착했다는 이야기, 역에 도착했을 때 로리의 얼굴이 밝은 걸 보고 안심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했다. 눈 덮인 세상은 눈부시게 환했고 집안은 더없이 평온했다. 매그와 존은 폭풍 속에 헤매던 배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듯 평온하게 휴식을 취했다. 마치 부인은 잠시도 베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에이미에게 간 로리는 마치 할머니가 그동안의 일을 실감나게 얘기해서 그 깐깐한 할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뜻밖에도 에이미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꼭 참는 나무랄 데 없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꼭 참고 밤을 새우다시피 수고한 로리를 위해 긴 의자에 앉아서 쉬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자기 방에 앉아서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썼다. 얼마 후 에이미가 내려와 보니 로리는 긴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마치 할머니는 커튼을 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에 까다로운 할머니는 보기 드문 배려였다. 아마도 에이미가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로리는 밤이 될 때까지 그대로 잠을 잤을 것이다. 한달음에 달려나가 어머니를 껴안은 에이미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와 단둘이 예배실에 갔을 때 에이미는 그 방에 대해 설명하고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마치 부인은 방을 둘러본 후에 말했다. 엄마도 이 방이 마음에 드는구나. 마음이 괴로울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란다. 우리 막내딸이 벌써 그걸 알았구나. 마치 부인은 문득 에이미의 손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침묵했다.
할머니께서 오늘 이 반지를 주셨어요. 제게 키스하면서 직접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금반지는 터키석 반지가 빠지지 않도록 함께 주신 거라고 했어요. 끼고 다녀도 될까요? 아주 예쁜 반지구나.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네가 그런 걸 끼고 다니기엔 아직 어린 것 같구나. 마치 보이는 터키석 반지와 이상한 조각이 있는 금반지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저는 이 반지를 보면서 이곳에서 지낸 날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저의 나쁜 점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날들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끼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구나.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엄마는 이제 그만 뱃세게 가봐야겠다. 잘 지내고 있어라. 머지않아 다시 집으로 데려갈 거야. 그날 저녁 맥그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잘 도착했고 집안이 무사하다는 편지를 썼다. 조는 조용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주변에 서성거렸다. 무슨 할 말이 있니? 마치 보이니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맥그에 대한 이야기냐? 어머나, 어떻게 하세요? 사소한 일이지만 언니에 대해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베스가 잠들었으니 조그마한 소리로 이야기하렴. 조가 어머니 곁에 바짝 다가가 앉으며 말했다. 지난 여름에 언니가 로렌스네 댁에 갔다가 장갑 한 짝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로리가 그 장갑을 브룩스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 뭐해요? 안주머니에 품고 다닌대요. 로리는 브룩스가 매그 언니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거랬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언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매그는 존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니? 존이라뇨? 브룩스 말이다. 이제 엄마나 아빠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단다. 세상에,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 사람 속셈을 알만해요. 엄마 아빠의 환심을 사다니. 존은 화난 표정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화내지 말고 들어봐라. 브룩스가 나를 도와서 아빠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너무 고마웠단다. 매그를 사랑하지만 자기가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청혼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단지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건 약속했단다. 훌륭한 청년이지만 난 매그를 어린 나이에 약혼시킬 마음은 없다. 어쩐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다니까요. 이제 어쩌죠? 제가 매그 언니와 결혼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헤어지지 않아도 될 텐데. 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매그에게는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나중에 존이 돌아오면 매그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언니는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넘어가고 말 거예요. 뻔해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지금까지 누렸던 우리 가족의 평화는 끝장이에요. 전 그 사람이 언니를 뺏어가는 걸 가만히 두고 봐야겠죠. 존은 화가 난 듯 눈에 보이지 않는 브룩스를 향해 주먹을 흔들어댔다. 마치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쉰 뒤에 말했다. 조, 너희가 자라서 가정을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란다. 하지만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건 엄마도 유감이야.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약혼도 결혼도 찬성하고 싶지 않구나.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 때가 될 때까지 현명하게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단다. 얘야,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의 행복뿐이란다. 언니를 부잣집에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딸들이 가난에 찌들어 살기를 바라진 않지.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것도 좋진 않아. 물론 다 갖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도 행복은 얼마든지 있단다. 서로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이 돈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저도 엄마 말씀엔 찬성해요. 저는 매그 언니와를 로리와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존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로리는 언니보다 어리잖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이에 비해 남자답잖아요. 그리고 집안도 좋고 우리 모두와 친하고요. 아무튼 제 계획이 어그러져서 유감이에요. 내 생각엔 로리는 여러 면에서 아직 어려. 그런 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다. 로리와의 우정을 깨지 않으려거든 공연히 ong뚱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알았어요. 하지만 전 요즘 여러 가지로 심란해요. 꽃봉오리는 활짝 펴고 새끼 고양이는 어른 고양이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는 알지만 말이에요. 뭐가 심란하다는 거야? 새끼 고양이는 또 뭐니? 어저께 보내는 편지를 다 쓴 매그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별거 아냐. 헛소리 좀 한 거지. 저는 시치미를 뗐다. 매그, 편지 잘 썼구나. 존에게 안부 전한다는 말도 덧붙여주겠니? 마치 부인이 매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말했다. 브룩스를 존이라 부르세요? 매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 거기 있는 동안 마치 우리 아들처럼 우리를 보살펴주더구나.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마치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딸의 눈치를 살폈다. 친해지셨다니 기뻐요. 아주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매그가 말했다. 마치 부인은 방을 나가는 매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야. 하지만 곧 그렇게 되겠지. 마치 부인이 베스를 돌보게 되어 시간이 지나자 조는 로리와 자주 어울렸다. 조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챈 로리는 비밀을 캐내려고 달래고 협박하면서 안간힘을 썼다. 그리하여 결국 매그와 브룩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내자 짓궂게도 기발한 장난을 하기 위해 꾀를 썼다. 어느 날 조는 매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쉽게 얼굴을 붉히고 식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언니가 사랑에 빠졌나봐요. 너무 매그를 다그치지 말아라.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렴. 어머니가 말했다. 매그 언니, 편지 왔어. 다음날 조는 작은 우편함에서 꺼내온 편지를 매그에게 전달해 주었다. 잠시 후 매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조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매그는 더할 수 없이 참담한 얼굴로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놀라서 물을 때 조는 재빨리 매그의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그 편지는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었어, 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니? 매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는 거야? 조가 영문을 몰라서 소리치자 매그가 주머니에서 또 한 장의 편지를 꺼내 집어 던졌다. 틀림없이 로리와 짜고 한 수작이겠지. 이런 야비하고도 무리한 짓을. 매그는 조를 무섭게 노려보며 외쳤다. 조와 어머니는 매그가 집어넣은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마거렛,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내 운명을 결정짓고 싶습니다. 당신 부모님께는 아직 허락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사랑을 아신다면 허락하리라 믿습니다. 로렌스 씨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이니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께는 알리지 마시고 로리를 통해서 제게 희망을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로리의 짓이에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조가 소리치자 마치 부인이 조를 잡아 끌었다. 그 전에 네가 정말 결백할지를 밝혀라. 엄마, 전 정말 결백해요. 제가 썼으면 이렇게 유치하게 썼겠어요? 진짜 브룩스가 썼어도 이렇게 엉터리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 매그, 너 설마 답장을 보낸 건 아니겠지? 마치 부인이 외쳤다. 보냈어요, 벌써. 매그가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로리를 잡아오고 말겠어요. 조가 불길같이 화를 냈다. 잠깐,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니 침착해라. 매그,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말해보렴. 매그는 로리에게서 브룩스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엄마끼리 의논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써서 보냈니? 저는 너무 어려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먼저 아빠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될 생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써서 로리에게 전했어요. 매그의 대답에는 마치 부인과 조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한 웃음이 감돌았다. 그런데 이번에 온 편지에는 자기 이름으로 편지 같은 거 보낸 적 없다고, 아마도 조가 자기 이름으로 장난을 친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쓰여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 뭐예요. 이건 두 장 다 브룩스가 쓴 거 아니야. 둘 다 로리가 쓴 거라고. 틀림없이. 분노에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조가 갑자기 두 장의 편지를 비교해보며 소리쳤다. 조, 일단 로리를 데려오거라. 로리가 정말 못된 장난을 했구나. 조가 나간 뒤 마치 부인은 매그에게 워싱턴에 있을 때 브룩스와 나눈 대화를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로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부인을 찾아갔다. 조가 아무 설명 없이 엄마가 로리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치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로리는 자신이 방에 불려온 이유를 알았다. 마치 부인의 방에서는 20분 동안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조와 매그가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방에 들어가니 로리는 반성하는 얼굴로 서 있었다. 로리는 브룩스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모든 것은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 실토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가 한 행동은 괘씸했지만 용서를 비는 그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으므로 매그는 곧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조는 여전히 냉랭했다. 로리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존은 책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로렌스 씨네 집을 찾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로렌스 씨네 집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하인들은 쩔쩔매는 표정이었다. 로렌스 씨와 로리의 사이에는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존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로리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를 가만두라고 말했잖아. 로리는 하인인 줄 알고 크게 소리치며 벌컥 문을 열었다. 아까 너무 까다롭게 군 거 사과하러 왔어. 그런데 무슨 일로 화를 내는 거니? 할아버지 때문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로리는 화가 나는 듯 팔을 휘두르며 씩씩거렸다. 할아버지가 왜? 너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물으시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께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니? 매그 누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과드렸다고 했는데도 할아버지는 날 안 놓아주시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할아버지를 그냥 밀치고 나와버렸어. 할아버지께 그러면 어떡하니? 가서 사과드려. 말도 안 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했어. 그럼 날 좀 믿어주셔야지. 이번엔 할아버지가 사과하지 않는 한 난 절대로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로리, 네가 참아야지. 한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여행을 떠나버릴 거야. 브룩 선생님을 만나러 워싱턴으로 가던지. 너도 같이 가서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존은 잠시 동안 이 무모한 계획에 마음이 끌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남자라면 같이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유혹하지 마. 난 너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리가 놀리듯이 말했다. 일단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 존은 책을 돌려드릴 때겠다고 하며 로렌스 씨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 녀석 어떻게 하고 있던? 밖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 다닌 것 같아 내가 좀 윽박질렀더니 후다닥 튀어나가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구나. 로렌스 씨가 찌푸린 얼굴로 조에게 물었다. 로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용서했어요.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고요. 엄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비밀로 하는 건 로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 녀석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문 거라니 용서해야겠구나. 로렌스 씨가 찌푸린 얼굴을 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친절하시다가도 화가 나면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성격이 좀 급하지. 자주 화를 내시면 로리는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 순간 로렌스 씨는 얼굴빛이 변해서 벽에 걸린 젊은 남자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간 로리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도망가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저희가 없어지면 인도행배를 탄 줄 아세요? 조가 재빨리 말머리를 돌리자 로렌스 씨는 비로소 조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표정을 풀었다. 너희가 할아버지를 놀리는 거니? 가서 로리에게 내려와서 밥 먹으라고 하렴. 아마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로리도 단단히 화가 나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자기를 안 믿어주신다고 실망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할아버지, 그럼 로리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시는 건 어때요? 이 녀석 수단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 좋다. 기꺼이 편지를 써주마. 존은 로렌스 씨의 편지를 가지고 2층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 읽고 난 로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조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께 혼나진 않았어? 아니,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셨어. 어서 가서 밥을 먹으면 네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존은 이렇게 말하며 로렌스 씨네 집을 나왔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적어도 로리와 조에게는 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그에게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매그는 전과 달리 혼자서 브룩스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기분 좋은 몇 주가 흘렀다. 아버지가 새해 초에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왔고 베스는 한층 기운을 차렸다. 에이미는 터키석 반지를 끼고 자기가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착한 양이 돼서 돌아왔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존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다른 해보다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크리스마스 아침, 베스는 다른 날보다 한층 건강해 보였다. 어머니가 선물한 분홍색 옷을 입은 베스는 조와 로리의 선물을 구경하기 위해 창가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에는 화관을 쓰고 과일 바구니와 악보를 둔 사람이 서 있었다.
분홍색 종이 테이프로 만든 입술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베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건강과 평화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여기 우리의 선물이 있단다. 베스는 너무나 즐거웠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아, 너무 행복해. 아빠만 계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조가 말했다. 정말 그렇구나. 마치 부인이 말했다. 그때 거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로리가 들어서면서 말했다. 마치 가족에게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로리는 곧 사라졌고 문 앞에는 외투를 덮어쓴 키 큰 남자가 건강한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식구들은 우르르 달려나갔고 기쁨에 차 서로 얼싸안고 키스를 해댔다. 브룩시도 얼떨결에 매그에게 키스를 했다. 에이미는 넘어진 채 아버지의 장화를 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실내복 차림의 베스도 아버지한테 힘차게 달려가 안겼다.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은 후 식구들은 아버지를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히고 그 주변을 빙 둘러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나는 가족을 위해 훌륭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살찐 칠면소는 보기에도 좋게 구워졌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건포도 푸딩의 맛도 최고였다. 어찌나 기뻤던지 칠면조 안에 행주를 넣고 구울 뻔했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쁨을 표했다. 로렌스 씨와 로리 그리고 브룩 씨도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 조는 이따금 브룩 씨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았고 로리는 그런 조의 모습이 재밌다는 듯 관찰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어둠이 내릴 때쯤 행복한 가족은 난로가에 모여 앉았다. 지난 크리스마스까지만 해도 우린 무척 우울했어요. 하지만 올 한 해는 그런대로 잘 보낸 것 같아요. 매그가 말했다. 내겐 참 힘든 해였어. 에이미가 반지를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린 너희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들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다. 마치 씨가 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가 다 전해주셨나요? 아니야. 이렇게 너희 모습을 보니 흔적이 남아있구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먼저 매그의 손을 잡고 댄 자궁과 굳은 살을 어루어 만지며 말했다. 그 예쁘던 손에 생긴 이 작은 상처들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아빠는 하얗고 고운 손이나 뛰어난 재능보다는 가정을 행복을 위해 일하는 부지런한 손이 더 자랑스럽단다. 매그는 힘들었던 노동의 시간을 보상해주는 아버지의 미소에 행복을 느꼈다. 조 언니도 저를 간호하느라 힘들었어요. 베스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조는 머리를 잘랐는데도 여전히 아가씨 같구나. 예전에 말괄량이 소녀가 그립긴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로 자라는 것도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일이지. 우리 딸이 보낸 25달러만큼 훌륭한 선물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아버지의 칭찬에 조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다. 베스는 수줍음을 덜 타게 되었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젠 아빠가 지켜주마. 아버지는 끝으로 막내딸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에이미가 식탁 차리는 걸 돕고 엄마 심부름을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멋도 안 부리고 반지를 끼고도 자랑을 안 하는 걸 보며 아빠는 우리 막내딸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는 걸 알았지. 에이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아버지께 자기가 낀 터키석 반지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았다. 베스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 피아노를 향해 걸어나갔다. 이제 노래를 부를 시간이에요. 옛날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아빠를 위해 만든 노래를 부를게요. 베스는 피아노를 치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마치 신의 댁에는 아버지를 향한 가족들의 사랑이 흘러넘쳤다. 조는 때때로 집에 두고 간 브룩스의 우산을 심사가 뒤틀리는 듯 노려보았다. 그에 비해 매그는 말수가 적어지고 브룩스의 이름이 나오면 얼굴을 붉히곤 했다. 오후에 정원에 있던 로리는 창밖을 내다보는 매그를 발견하고 갑자기 눈밭에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맞잡고 무언가를 애원하려는 신용을 했다. 쟤가 왜 저러는 거니? 매그가 어이없는 얼굴로 묻자 조가 말했다. 머지않아 언니의 손이 저렇게 청혼할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 정말 그 사람이 친구 이상은 아니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엔 다 보여. 언니는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걸.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왜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면 언니가 뭐라고 할 건데? 침착하고 단호하게 브룩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혼을 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할 거야. 매그가 정색하며 말했다. 그 정도도 좋아. 하지만 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언니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선뜻 받아들이고 말 거야. 그렇지?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매그는 재빨리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우산도 가져가야 하고 아버님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브룩스가 당황한 얼굴로 조아 매그에게 말했다. 우산은 여기 선반에 있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조는 매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서둘러 2층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매그는 수줍은 듯 조용히 몸을 돌려 문을 다가가며 말했다. 어머니를 모셔올 테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가지 마세요 마거릿. 왜 절 피하는 거죠? 매그는 마거릿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드려야 할까요? 브룩시는 매그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매그는 가슴이 쾅쾅 울리는 것 같아 겨우 말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나에 대한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침내 브룩시가 고백을 했다. 매그는 그동안 연습해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난 당신의 마음을 알기 전까진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브룩시는 매그의 손을 잡은 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직 어리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날 좋아할 때까지. 그때 브룩시의 얼굴을 살짝 올려다본 매그는 얼굴이 자신감에 넘치는 걸 보고 괜히 조금 약이 올랐다. 그런 감정을 처음 경험한 매그는 자기도 모르게 변덕스러운 감정이 일어서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다. 전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그 순간 브룩시의 얼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 일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고요.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주세요. 매그는 마치 자신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브룩시가 가만히 서서 애처로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 가엾은 모습에 매그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병원에 있던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온 것이었다. 매그는 유령을 본 듯 놀랐고 브룩시는 재빨리 서재로 사라졌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냐? 젊은 신사와 얼굴이 빨개진 손녀딸을 보고는 상황을 알아차린 할머니가 소리질렀다. 저분은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누군진 모르지만 네 얼굴이 빨개진 걸 보니 틀림없이 무슨 말이 오간 게로구나. 브룩시가 우산을 가지러 오셔서 잠깐 얘기를. 브룩이라면 로리의 가정교사 아니냐? 오, 이제 알겠다. 그 녀석과 결혼이니 뭐니 하는 말이 오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 설마 그 청혼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 마치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다. 만약 네가 부르긴지 하는 작자와 결혼한다면 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기가 생긴 매그는 발끈해서 할머니께 대들었다. 전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할머니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오두막살이에서 이 사랑만 먹고 살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부자로 살면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그 편이 나아요. 매그의 용감함에 놀란 할머니는 안경을 낀 눈으로 매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얘야, 정신 차려라. 넌 부자에게 시집가서 네 가족을 도와야 해.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가난한 존을 좋아하세요. 매그는 여전히 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부모도 친척도 없지 않니? 로렌스 씨가 후원자가 되실 거예요. 남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아니요, 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존은 선량하고 지혜롭고 존경할 만해요. 그 녀석은 너에게 부자 친척이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 매그는 말도 안 되는 의심에 너무나 화가 났다. 할머니, 우린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하던 매그는 문득 이성을 되찾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마치 할머니가 더 심술을 부렸다. 그 심술은 예쁜 조카손녀딸이 흡족한 신랑감을 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에 빠진 매그의 행복한 표정이 고독한 노부인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 마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획 돌아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게 브룩스가 서재에 다시 나와 웃는 얼굴로 말했다.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마치 할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싶군요. 15분쯤 뒤 조는 다시 내려왔다. 아래층이 조용한 걸 보고 조는 매그가 연습한 대로 잘 말해서 브룩스를 돌려보냈다고 믿었다. 그러나 곧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다. 긴 의자에 앉아있는 브룩스와 그의 무릎에서 일어나는 매그를 보였던 것이다. 존 브룩은 반쯤 어린 빠져있는 조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조, 우리의 약혼을 축하해줄 거죠? 조는 무척 상처받은 듯 두 눈 손으로 손사래를 치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아래층에 좀 내려가 보세요. 브룩스와 언니가 얼마나 끔찍한 사이가 됐는지 가보시라고요.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식구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베스와 에이미까지도 좋아하는 바람에 조는 마음을 풀 길이 없었다. 그날 브룩스는 침착하고도 열정적인 말솜씨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서 마치 부인에게 약혼 허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대신 결혼식은 3년 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브룩스는 차를 마시러 주방에 갈 때도 당당히 매그를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축복하는 분위기였다. 살다 보면 유난히 사건이 많은 해가 있는 법이지. 우리 가족에게는 올해가 그런 해인 것 같았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로 해를 마무리하게 됐구나. 마치 부인이 말했다. 아마도 3년 후에는 더 좋은 일로 한 해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브룩스가 말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로리가 들어왔다. 로리라면 언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조는 다시 한번 실망했다. 로리가 미래의 존 브룩 부인을 위해 큰 꽃다발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브룩 선생님은 의지가 강한 분이니까 꼭 사랑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뒤이어 로렌스 씨가 찾아왔으므로 가족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난 지금 꾹 참고 있지만 사실은 매그 언니를 잃는 게 너무나 슬퍼. 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로리에게 말했다. 너에겐 내가 있잖아. 이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난 평생 네 곁에 있을 거야. 로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너에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매그 누나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함께 외국 여행을 해도 좋겠지? 로리의 속삭임을 들으며 천천히 거실을 둘러서보던 조는 얼굴이 서서히 환하게 바뀌었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지나간 자신들의 로맨스를 추억하듯 나란히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을 시작한 행복한 한 쌍의 남녀와 그들을 스케치하고 있는 에이미, 오랜 친구이자 평화로운 인도자인 로렌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베스. 조는 진지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저 의자 뒤에 서있던 로리는 그런 조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맞은편 거울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비추도록 키를 낮추고는 환하게 웃어주었다. 자, 오늘 이렇게 책 다 읽었네요. 저번 방송에서 끝까지 못 읽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일단은 문제가 오늘 중간에 너무 멈춘 시간이 많아서 그건 좀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한 권을 끝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주인이 이거를 마쳤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책을 읽을 겁니다. 다음에 준비할 책은 단테의 신곡이고요.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아마도 다른 책을 한 권 더 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거 외에도 많은 책 읽기랑 앞으로 이제 그 약간 진작
책 읽기 ASMR이 아닌 ASMR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ASMR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ASMR이 아닌 방송도 재밌으니까 자주 와주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다들 잘 자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나쁜 꿈 꾸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길 바라요. 개운하게 즐거운 하루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요. 좋은 밤 보내세요. 집밥 잘 가요. 고마웠어요.